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안 늘려줬으면 가계부채가 늘 일이 없었어요. 100%입니다. 120%입니다. 전 세계가 대출을 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세계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론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26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죠. 누구나 정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 갭 투자한 분들은 얘기를 해요. 평당 2억 간다, 3억 간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봐도 터질 것 같거든, 문제가. 그분들은 아마 강남 미분양 시절을 아직 못 겪어봤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찾아뵙습니다. 작년 5월이었죠. 영국 더 이코노미스트가 대한민국, 일본 버블과 거의 똑같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계 부동산 관련 회사들은 우회적으로 한국 부동산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나왔고, IMF하고 OECD는 왜 계속 경고를 할까요? 그동안의 선진국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고 하지만 해외 선진국들이 볼 때는 갓 태어난 어린 선진국밖에 안 돼요. 요새 광역급행철도 얘기하잖아요. 프랑스는 이미 50년 전에 다 설치했고 갭이 있어요. 그분들이 볼 때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아파트 지금 많이 안 짓거든요. 문제점을 이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증을 차지하더라도 그 결과에 나온 데이터들이 뭐냐면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었으면 경제 성장률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데이터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어요. MMP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도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또 썼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채 더 늘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진다. 생각해보세요. 빚이 많으면 당연히 쓸 돈이 적어지잖아요. 빚 갚느라고 일하는 거지 자기 삶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빚이 삶의 생계 유지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힘들어지잖아요. 똑같이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부채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어떠한 대책이 들어가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가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임계점이에요. 그 임계점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 했잖아요.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에 요새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대출을 계속 확대했잖아요. 전 세계가 대출을 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세계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려고 하는 비판도 듣는 거예요. 좀 너무 과도하게 가계부채를 늘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자마자 계속 대출이 늘어나서 올해 한 가을, 여름부터 소비들이 줄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비가 줄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고용 인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제서 정부가 깨달았죠? 이미 알고 있었는데 PF 문제나 이런 부분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활성화 정책을 썼지만 이게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정부가 계속 경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F4라고 하죠. 금융권 4대 수장,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 금감원 원장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나서 어떤 얘기들이 스피킹이 나왔냐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재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그게 아마 9월 추석 이후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정부가 앞으로 가계대출의 방향성을 예전처럼 확대로 안 가고 약간은 타이트하게 가겠다는 신호인 거예요. 왜? 더 가면 이거 자기들이 봐도 터질 것 같거든, 문제가. 그래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하도 들으셔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가계부채 해외는 우리보다 더 많은데도 잘 버텨 이러는데 우리는 경제 기반 펀더멘탈의 시스템이 해외처럼 탄탄하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에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세금의 분배나 이런 부분에 좀 약해요. 북유럽 4개국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긴 세금이 40, 50%예요. 감당합니다. 세금으로 잘 분배를 해서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 분배가 잘 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다. 그런데 기업부채까지 IMF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기 때문에 스탠스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는 앞으로 대출로 집값을 더 떠받치는 거는 신상화 빼고 이외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대출 안 늘려줬으면 가계부채가 늘 일이 없었어요. 근데 100%입니다. 120%입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라고 50년 주단데 없었으면요. 다들 긴축을 들어갔을 거고 주택가격은 계속 빠졌을 겁니다. 쭉쭉. 그럼 그게 되게 아픈 고통의 시간이지만 PF 현장은 터졌을 거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임계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 시장이 돼야지 사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좀 성장 동력을 얻었었는데 아픈 걸 갖다 더 아프게 하면 병원비가 더 들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막 오르고 경제가 버블이 막 심할 때 폴 보커라는 양반이 1979년도 80년대에 금리를 갖다 2배로 올렸어요. 그때 금리도 높았습니다. 거의 10% 수준이었는데 그건 한 20% 가까이 올렸어요. 1년 반 만에.
그래서 한 2년, 3년 되게 고생했습니다, 미국이. 왜? 말씀드린 것처럼 피청산해야 되잖아요. 고통이 있죠.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호황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없어지면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어요. 왜? 가계부채나 부동산에 너무 급격하게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우왕좌왕. 정부, 당국 관계자분들이 우왕좌왕 하신 거고 좋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한 건데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다시 한번 좀 조정해서 건전한 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13대책이었죠. 여러 가지 뭐 분양권 전매 제한, 뭐 실거래, 뭐 청약 제한 완화, 대출, 거기다 대출에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40조, 39조 6천억 예산 초과했습니다. 실제로 41조가 투입이 됐어요. 근데 그런 대출 확대하고 투자 환경을 좀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나온 바람에 투자 환경이 좋아졌죠. 좋아지면서 다시 회복을 거뒀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급락하던 시장이 갑자기 선회하는데 한 2달 정도 수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대책이 나오고 1월은 큰 힘을 못 쓰다가 이제 2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장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정부의 인위적인 경착륙 방지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일단 효과는 있죠. 당연히 돈이 투입이 되니까. 대출금리도 시중금리에 비해서 조금 낮다 보니까 많은 이제 2030, 40, MZ세대들이 좀 활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의 64% 가까이가 2030, 40 분들이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꿀2가 될 수도 있으니 무리해서 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예측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경제 이론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버블이 생기고 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닉의 과정 속에서 더블 딥이나 데드캣 바운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일시적 반등, 우리말로 하면 일시적 반등이라는 개념은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 반등이에요. 그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봤는데 대출액의 어떤 한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길게 가겠다 해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9월 정도 추석 껴있잖아요. 추석이 지나면 그 붐은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왜? 인위적인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득이 늘고 집값이 내려오고 공급이 부족하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수요가 계속 증가할 텐데 그런 시기는 이미 영끌완 2021년도에 지났습니다. 지났고 이제 조정 국면인데 정부에서 정책을 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시적 반등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년 초에 신생아 특례 대출론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26조예요. 올해 한 50%. 그런데 이제 유주택, 무주택 계산하고 제가 1분, 2분이 계산해 보니까 한 30에서 한 40%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간으로 따진다면 짧게 3개월에서 4, 5개월 그 정도면 이제 효과가 또 끝날 것 같습니다. 길게 간다고 하면 힘을 많이 못 쓰겠죠. 똑같은 충격이라도 그걸 나눠서 충격을 주다 보면 시장에 큰 상방 압력을 못 줄 것 같고 도리어 이제 경제 둔화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시장과는 다른 시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2030, 40 세대 분들이 그런 보도를 보시면 계획을 가셨던 분, 강남에 진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급함이 좀 생기실 텐데요. 그분들은 아마 강남 미분양 시절을 아직 못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강남의 매수 연령대들의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3,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물량 자체도 예년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인 거고요. 그럼 50, 60, 70은 왜 안 살까요? 적정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강남의 미분양 시절에는 경매물건도 많고 착한 분양가라 그래서 조합들이 이제 차기에 분양할 게 분양이 안 되는 걸 봤잖아요. 미분양이 터지니까. 그러면 조합들이 스스로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건설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금융비용, 이주를 하면 이주비를 대출받아요. 대출에 대한 이자가 지금 높잖아요. 지금도 아마 현장에서 한 5%, 6% 잘하는 데가 4%일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만약에 10%라 그러면 2년 지나면 12%가 돼버리잖아요. 손해니까 차라리 싸게 팔고 이자를 안 내는 게 더 이익이죠. 착한 분양가가 나와요. 그런 시절을 우리 2030, 40은 못 겪어봤잖아요. 근데 50, 60, 70은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가를 봤을 때 누구나 정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 갭 투자한 분들은 얘기를 해요. 이거 뭐 평당 2억 간다, 3억 간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계속 늘고 이런 게 베이스가 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경제지표 뭐 트리플 감소, 무역 적자 계속 이어져, 불황형 흑자 이런 단어들 보셨잖아요. 실제 그 시점이 맞습니다. 일본 버블 닮아갈까 이런 보도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거기에 비슷한 어떤 환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령화는 많아지고 생산 연령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이건 뭐 세계 1위 출생률 감소는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14억, 20억 올라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6, 7%막 이럴 때는 가능한 시나리오, 연속성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쉬어가는 타임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보도에 뭐 이런 얘기가 100% 믿을 건 아니지만요. 기자하고 뭐 이렇게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부동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맨날 기사만 쓰다 보니까 다들 막 갭 투자해서 돈 버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에 가서 약간의 기자 정신을 접어두고 자본시장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즘 기사 패턴을 보면 그런 성향이 좀 보여요. 솔직히. 왜 이렇게 기사를 썼을까 했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조금 얘기도 들었는데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걸러서 그 뉴스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14 오른 것들이 계속 몇 달 동안 이어지는 걸 보셔야죠. 신고가가 요새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좀 틀리잖아요, 시장이. 이런 걸 같이 보셔야지 하나의 기사에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자산관리나 시장 판단은 너무 위험합니다. 유튜브도 보시고 좀 서칭 하신 다음에 그 뉴스 하나 들고 얘기하는 사람은 100% 갭 투자할 겁니다. 빨리 팔아야 되는. 그렇겠죠? 다른 뉴스를 저는 얘기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은 같이 얘기하자는 얘기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판단하셔야지 하나하나의 기사에 따라서 하시면 안 되고. 게다가 올 봄에 막 신고가 나올 때 그 신고가 중에 반 이상이 다 등기 안 됐습니다. 지금도 아직 확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이런 가짜 거래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우리나라에 빈 구석이 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일단 기사가 나와요. 그죠? 그게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런 부분이 100% 믿을 수 없는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중 아파트가 25평, 뭐 9억, 뭐 32평, 뭐 11억, 13억 갈 때 그거 다 미분양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심리인 거예요. 사람들의 가격에 대한. 정부가 대출을 던지고 투자 환경, 투기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얘가 좀 펌핑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 따라서 기존 주택이 그 값을 간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시각을 다시 한번 다변화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경매 시장은 특성이 뭐냐면 일반 시장에 선행합니다. 선행 지표로 보시면 되고요. 경매 지표가 2016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경우에 최다 물건 경매 건수가 나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연도로 따지면 7, 8년 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경매 물건의 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 상승 회복의 기운이 정부의 어떤 인위적인 대출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받쳐줬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현재 고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고금리 상황과 주택가격과의 가격 적정 가격을 계산해 보면 지금은 높은 가격이에요. 그렇다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버티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된 것이 경매 물건가 나오는 거겠죠. 특히 임차권 등기라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서울 아파트의 경매 건수가 100에서 한 250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8월 달에 2,000건 찍었습니다. 2,000건 찍고 1,800건.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도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경매 물건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돈을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 지금 임차권 등기는 그거거든요. 못 돌려주는 게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팔면 되는데 안 팔리는 거고, 전세를 더 받아든지 비슷한 가격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도상에서는 뭐 전세값이 상승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정말 제가 볼 때 과장된 가짜뉴스입니다. 일부 지역만 상승을 하죠. 전국적으로는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세 가격이 높았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받은 분이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경우에 한 70% 정도였어요, 그동안. 그분들이 고금리를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럼 다운사이징을 해야겠죠?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돈을 못 줘요. 못 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가 늘어나는 거고, 이 물건도 아까 말씀드린 경매 물건의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누적적으로 증가할 조짐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행지표잖아요. 그래서 경매 시장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하향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죠. 2020년 하반기. 그때 모습하고 거의 대자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시 조정이 올 수 있겠다라는 확률을 한 90% 이상 두시고 자산 관리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 지금 상황의 지표를 좀 해석해 드리면 낙찰 가율이 있고 낙찰률이 있어요. 낙찰률은 이제 10개의 물건이 나왔으면 3개가 낙찰이 됐다 그러면 30%죠. 그게 낙찰률이고 낙찰 가율은
경매를 낼 때 이제 감정을 해가지고 경매 가격을 정하잖아요. 시세 뭐 조사해서. 그럼 만약에 5억에 내놨다. 그런데 얘가 4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80%잖아요. 낙찰 가율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지금 30%대에서 26.5% 떨어졌어요. 저번 달에. 그러면 30%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70%의 물건은 낙찰이 안 됐으니까 한 몇 개월 뒤에 다시 경매를 다시 붙입니다. 다시 붙일 때 20% 정도, 수원하고 부천 이쪽은 30% 디스카운팅 해가지고, 왜 낙찰이 안 되니까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낮춰가지고 이제 경매를 붙여요. 그럼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물건들이 요즘 이제 같이 가세를 하는 거예요. 다시 경매 들어오고. 그러면 86% 나왔거든요. 이번에 올라갔어요. 낙찰가율이. 근데 이게 올라간 거를 자계산으로 쉽게 봐요. 저번에 100원짜리가 80원이 됐어요. 얘가 요번에 이제 나왔어요. 얘가 80%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0%에 80%니까 88, 64. 6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의 시세에 비해서 지금 60에서 7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경매 낙찰률이 올라가면서 낙찰가율이 올라가면 이거 상승세죠. 그죠? 낙찰률도 올라가는데 낙찰가율도 올라가면, 근데 낙찰률은 내려가는데 낙찰률이 올라가는 건 계산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하시는 게 시장을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선행지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표의 방향이 하향 조정으로 가는 게 경매 지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뭐 지표나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언론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는 거르는 과정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 보니까 그런 건 별개로 하더라도 내가 사기에는 주택 가격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어떤 판단력이 그쪽으로 비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래가 줄겠죠. 근데 그 현상이 지표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경매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매 가격도 응찰자 수라고 있어요. 응찰자 수가 만 50명 이르면 수요가 많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지도 또 않아요. 예전에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심리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조심하는 하락 관망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 시기가 지금 3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이게 연말까지 갈수록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만약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그때 지표가 만약에 또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이 더 진전을 못 봤다면 이제 시장은 완벽한 조정장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가 완전하게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는 수요자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